3월 21일 로투데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개헌안 가운데 지방자치와 헌법 총강, 경제조항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명시, 경제 민주화 강화 등 하나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먼저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개정안 제1조 제3항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안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의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아니라 정부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이름 자체를 바꿨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향후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들이 삽입됐습니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헌법 총강에선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 내용들은 일선 지방지자체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결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6.13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기엔 부담이 상당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유한국당을 은근히 하지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 2차 발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명분이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이다라고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치 역량 강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또 주민 참여 확대, 또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는 게 이 조 수석의 말인데요. 행정과 입법, 재정 이 세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주고 또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조 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50개 각 주가 별개의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처럼 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수도 조항도 이번에 신설됐죠? 네, 현행 헌법에는 이 수도에 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다. 현행 헌법 3조 영토 조항의 추가로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지방 분권과도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조 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또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노무현 정부 당시 때 추진했다가 관습 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고서 중단됐던 새 행정수도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화되면은 청와대가 세종시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말들은 더 어떤 것이 나왔나요? 네, 총각 부분에서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가장 주목되는 건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했다는 점인데요.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들도 새로 신설이 되거나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조국 수석 마무리 발언 보니까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다면서 정치권을 세게 압박하던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얘기 김수현 변호사와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상의 경제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고 또 국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결국에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헌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적인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쨌든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때고요.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네.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을 네.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94년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네. 또 1999년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헌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 갖고 뭐 헌법 불합치 위헌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가요? 우선 지금 현행 헌법에도 예를 들면 제24조 제2항에는 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122조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뭐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고 조국 수석이 오늘 그러던데 토지 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명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계속적으로 위헌 시비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네. 법률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또 특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가 네. 좀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국 수석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개헌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개헌 특위 헌법 개정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가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석 기자, 먼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회의엔 재정과 경제 관련 내용을 이제 주로 논의를 했는데요. 네. 회의는 이제 언론 촬영을 위해서 잠깐 공개를 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뭐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간의 그 예산 법률주의를 헌법에 삽입하는 데에는 이견차가 없었습니다. 예산 법률주의 이게 뭔가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네. 일단 현행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만 있고 그 편성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예산 법률주의를 이제 헌법에 도입하게 된다면 국회가 법률안을 그 제안에 의결을 하는 것처럼 네. 예산안을 제안해서 의결할 수 있는 즉 뭐 예산 기획이나 편성 권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인영 위원장을 만나서 그 관련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 민주적 관여도 이런 걸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들은 다 있거든요. 예산 편성의 초기 과정, 기획 과정 이런 데서부터 국회가
어떤 그 역할, 민주적인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을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겠다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지금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산 기획이나 편성이냐 뭐 수위차는 있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기획과 편성의 주도권을 사실상 의회가 쥐고 있는 겁니다. 네. 예산 비법률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가져와야 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원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즉 조직 업무와 돈 이 두 축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이 가운데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이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네.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분리는 뭐 할 수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런 반대론이 있었고요. 네.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면은 예산이 이제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가 들여다보는 게 맞다는 그 찬성론 이렇게 갈렸습니다. 네. 네, 뭐 바야흐로 개헌 전국인데 어떤 내용이든 실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갈수록 더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 재판,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닌데요. 재판장은 물론 검사도 변호인도 피고인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황당한 재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 황당한 재판인데요.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판인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가만히 있으렵니까? 진상 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 왜곡,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 거주 중인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호준 목사가 현지 매체에 실은 의견 광고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해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외교부는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검찰은 그해 9월 장 목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장 목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 여권이 무효화된 장 목사는 당연히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장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호준 목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풀렸지만 장 목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출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재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게 장 목사 국선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은 보류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긴 했지만 장 목사가 미국에 있어서 관련 입장과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그렇다 치고 정작 장 목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장 목사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한 적 없이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장 목사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사실관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며 난감했습니다. 재판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 소환장, 공판기일 통지는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오늘 공판 시작되는 건 알고 있냐고 변호인에 되물었습니다. 재판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냐고 재판부가 변호인에 되묻는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못하는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인 평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난감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선거법 범죄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어야 한다며 오늘 기일은 정식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열린 재판을 열지 않은 것으로 하는 촌극까지 연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향후 재판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법원도 검찰도 당혹해하며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하는 건지 이렇게 검찰 쪽에 문의하시면 더. 기왕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마당에 공소를 유지할 수도 취하할 수도 없는 검찰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기소를 했는데 공소 유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뭐 공소 취소를 하진 않을 거고 공소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다음 공판 기일은 28일로 잡혔는데 박 목사 국선 변호인은 장 목사가 다음 재판은 출석할 가능성이 있냐는 법률방송 질문에 글쎄요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은 열렸지만 피고인은 나오지도 않고 재판부도 검찰도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구인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재판. 유죄를 선고해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는 재판. 왜 이런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구인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반환했다며 심사를 일단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창원대에서 제242기 건설법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희망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참가자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됩니다. (3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